서울은 학교다. 서울시 중구청과 선농문화포럼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동네 배움터 더 큰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를 말한다. 오늘은 마지막 12주차 첫 시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더 큰 대한민국 희망의 국화에 피우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방 후에 75년 됐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이룬 성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의 국토 면적은 전 세계의 15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순위로는 109등이고요. 그런데 1인당 GDP는 세계 11위고요. 인당 GDP는 27위고 세계 무역 순위는 세계 8위입니다. 우리가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이룬 것이 1965년인데 그 당시에 우리하고 일본의 격차가 30분의 1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3분의 1로 축소가 됐습니다. 1인당 GDP는 일본하고 거의 비슷해서 우리가 일본의 80%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세계에서 30, 50클럽, 국민소득이 3만 달러고 인구가 5천만이 되는 것을 30, 50클럽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는 전 세계 7개국밖에 없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담인 G7에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카나다가 가입되어 있는데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G7을 확대해서 한국과 호주와 인도와 러시아를 초청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G11, 11개국 안에는 드는 편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성과를 이룬 게 그냥 된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고 하는 시를 생각하게 합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리고 아쉬움이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세계 방문해서 인도길로 찾아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화 옆에서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는 시작을 알리는 소리가 인도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1913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인도 시인 타고르는 1929년 동아일보에 기고한 동방의 등불에서 일제하에서 신임하던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선사한 청량제였습니다. 인도양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10년 내에 인도통은 한국 기업에서 CEO가 되는 필수 요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10년 내 인도는 세계 최고의 인구 국가로서 미국, 중국과 함께 G3로서 세계 경제를 이루는 트라이앵글의 하나로 우뚝 섰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공장이라고 하는 중국은 떠나라고 하고 메이크 인 인디아를 외치는 인도는 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인도를 향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인도와 한국의 관계는 가야국의 김수로왕과 허황우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에는 김해 김씨하고 김해 허씨와 인천 이씨 등이 있는데 이분들이 가락종 친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인구가 500만 명 정도 됩니다. 한국의 인구의 10분의 1이죠. 그래서 아요디아 왕국의 혈연 관계를 맺은 양국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인도는 의료지원 부대를 파병하여 도왔고 1953년 정전협정상의 중립국 소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방문한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서정주 시인의 시를 다시 한번 응용하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천둥은 먹구름 속에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먹구름 속에서 무엇이 울었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에 떨어진 원자탄 투하 장문이 천둥이 먹구름 속에 울고 있는 장면하고 비슷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은 군인 사망자가 226만 명, 민간인도 146만 명의 희생자를 냈습니다. 1점 강점기의 한국인 희생자가 23만 명의 15배에 해당되는 인명 손실입니다. 인과의 증폭성을 실감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주행을 할 때 4대의 차를 보고 운전하면 되는데 앞차, 뒤차, 앞차의 앞차 그리고 뒤차의 뒤차인데 일본은 바로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는 바로 앞에 가는 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은 일본을 알기 위해서 도쿠가와를 30번, 도요토미를 10번, 노부나가를 5번 동영상을 시청하였다고 수리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 경영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점집과 같은 곳입니다. 적어도 호암 이병철 회장께서는 1년에 한 번씩은 일본에 가서 신년 설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를 볼 수 있는 저열의 기회를 갖기를 우리 CEO들에게 진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일본과 한국은 대체적으로 20년의 격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65세 인구가 약 15.5%인 노령국가입니다만은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노령화된 28.4%나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산업구조의 변화, 특히나 시니어 산업의 전개를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포스코 제철로 일본의 신일본 제철을 추월한 박태준 회장께서는 항상 그 길을 위한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한일 간에 벌어지는 산업대전에서 최종적으로 한국의 승리는 명확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은 일본을 아는데 일본은 한국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 특히 백제와 외는 2000년간의 선린의 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 선린의 관계를 36년 동안 무참히 짓밟힌 것에 대한 분노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서 포용하고 동행해야 되는 일본은 우방 중의 우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어떤 나라냐? 우리가 세 번째로 방문한 게 중국이잖아요. 중국은 지지 않을 싸움을 해야 되는 상대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서정주 시인의 시 한 편을 다시 한 구절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수임이 가슴 조이던 머먼 젊음의 뒤안께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중국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경험한 최고의 비극은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 중 참전한 남측 군대는 120만 명, 북측도 12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북측 군대 중에서 92만 6천 명이 중공군이었습니다. 그 중공군의 피해는 사망이 13만 5,600명, 부상이 20만 8,400명, 실종포로 2만 5,600명, 비전투 사상 97만 2,600명인 천문학적인 수치에 달합니다. 그 중공군 때문에 대한민국의 통일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이 우리의 우방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 보면 홍콩과 중국에서 얻은 무역 흑자가 600억 달러인데 이 600억 달러를 가지고 우리가 일본에게 200억 달러, 사우디에 200달러의 적자를 메꾸고도 한국의 무역수지 20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실현하는 것은 순전히 중국과 홍콩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앞차라면 중국은 바로 뒷차입니다. 잘못하면 추돌을 당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이때 우리는
중국의 지원의 꿈이 미국과의 투쟁을 통해서 무참히 무산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똥통에 빠져서 팍스 시니카 중화주의를 포기하고 차악의 선택이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 연합하는 동북아 연합이 될 것을 기원합니다. 그것이 더 큰 대한민국의 희망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한국이 동북아의 중심국가, 즉 의료산업의 동북아 중심, 관광산업의 동북아 중심, 항공기 정비산업의 동북아 중심, 마이스터 산업의 동북아 중심, 금융산업의 동북아 중심 등등 새로운 도약의 역사가 중국과 같이 전개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국 네 번째로 방문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에는 은혜의 나라, 그러나 우리가 이겨야 되는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미국은 정말로 은혜로운 나라입니다. 우리가 중국 편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6.25 전쟁에 참전한 미군의 수는 180만 명입니다. 연인원이죠. 이 중 전사가 4만 명, 부상이 10,000명, 실종이 4,000명, 포로가 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한민국의 희망 프로젝트를 위해서 극복해야 되는 나라, 그러나 아직은 도강양위를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더 큰 대한민국의 희망 프로젝트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동북아 시대가 열려야 되고 미국의 지원지위의 몰락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에는 지원국가로서의 유지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지 요소를 열게 하면은 관용과 포용력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ODA 제공국가입니다. 세계 최고의 입양아 수입국가입니다. 세계 최고의 두뇌 수입국입니다. 세계 최고의 이민 수입국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젊어지는 국가입니다. 더구나 미국 지도층의 노블리제에 오블리주는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지원 국가로서의 망국의 요소가 자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인 그 갈등 구조는 흑백 갈등, 무슬림과 유대인의 갈등, 빈부 갈등, 의료 격차에서 볼 수 있는 바 같이 미국의 망할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그 중에서도 이공계 기피 현상이 미국을 궁지에 몰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공과대학은 많은데 공장에서 일할 엔지니어가 없습니다. MIT 공과대학은 적군 장교 양성소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플은 세계 최고의 기업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2020년 10월중 애플의 시가총액은 2278조 원에 달하며 한국의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1.5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의 약 6배 수준입니다. 우리가 이 애플에서 배워야 되는 한국 기업의 경영 전략은 융복합의 기술 경영 전략, 디자인 경영 전략, 국경 없는 아웃소싱, 국경 없는 온라인 장터,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다음에 5번째로 방문한 나라는 가장 멀면서도 가까운 나라 핀란드였습니다. 세계에서 교육 경쟁력이 2위국이 한국이라고 하면 1위국은 핀란드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교육계 인사들이 핀란드의 교육 시스템의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 핀란드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한국과의 유사성의 전류를 느낍니다. 먼저 언어의 유사성입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이 인도 유럽어족에 속하는 반면에 한국과 핀란드는 우랄 알타이어족에 속합니다. 한국의 웅녀의 전설을 기반으로 하는 곰신앙이 있듯이 핀란드에도 곰이 백수의 재앙으로서의 토템상이 있습니다. 문화 속에 녹아있는 한의 정서입니다. 한국의 찜질 문화와 유사한 핀란드의 대표 문화라 할 수 있는 사우나 문화입니다. 신을 벗는 주거 문화입니다. 젓갈식품의 식문화입니다. 한국과 핀란드가 공이 여성 우위의 국가입니다. 두 나라 모두 최고의 세계의 ICT 국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2010년대 초반 핀란드의 노키아와 한국 삼성전자는 세계의 휴대폰 시장을 양분하였습니다. 그 세계 최강의 노키아는 무너졌습니다. 노키아가 무너졌을 때 세계는 핀란드 경제의 몰락을 점쳤습니다. 전 세계 휴대전화 시장의 40%를 차지하던 노키아가 핀란드 경제에서도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핀란드인들이 이런 상황을 전화위복으로 삼았습니다.
세계적인 대기업을 잃는 대신 다양한 소기업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노키아는 쇠락했지만 우수한 IT DNA의 세포 분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키아의 침몰이 오히려 핀란드에서 가장 잘된 일이라고 말이 유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탄탄한 교육 경쟁력을 바탕으로 창업 활성화 노력을 끈질기게 펼친 핀란드 정부의 스타트업 DNA가 뿌리내린 덕분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많은 면에서 한국의 마중물의 나라입니다. 남해에 가면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들이나 살 것 같은 주택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독일 마을입니다. 이 독일 마을은 파독간호사 31분과 광부 14분이 뜻을 모아 세운 주택지로 국가를 구한 공을 보답받는 장소같이 보입니다. 한국 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모든 면에서 마중물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롤모델 국가로 때로는 멘토 국가였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민간 차원에서 떠난 간호사까지 포함해서 11,057명이 당시 독일로 갔습니다. 이 간호사 1인 평균 한국 송금액이 451마르크로 한국 경제의 개발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광부는 7,936명을 파견하여 그중 78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들이 송금한 돈은 1억 164만 달러입니다. 또한 이들의 임금을 담보로 2억 5천만 마르크의 대경제 원조를 받아 한국 경제 개발의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통일을 생각할 때 독일 통일을 생각하고 통일을 연구하고 싶으면 독일에 유학을 합니다. 독일의 급진적 흡수 통일이 가능했었던 것은 서독 정부가 갖춘 충분한 경제적으로 통일 초기의 경제적 불안정을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행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남측이 통일세 등을 통해서 통일 이후에 필요한 재원을 비축하는 일입니다. 독일 통일에서 얻은 교훈은 약 1,000조 원의 남북통일 비축금이 필요합니다. 이를 적립하는 데 매년 50조 원씩 20년을 요합니다. 둘째로 북측을 자생적 성장 기반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여 남과 북의 격차를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최소한 현재 2%에 불과한 북측의 경제력을 남측의 40%에는 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북측에 매년 50조 원의 원조로 북측 경제 개발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제공하고 인재 양성, 기술 이전의 상호회의 교류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조치의 선행 조건으로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당위성 입증과 상호 신뢰의 과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반도 통일의 국가적 전략과 세밀한 전술적 준비를 위해서 독일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 7번째 방문한 나라 영국입니다. 영국은 종가 중에 종가의 나라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경북 안동의 하회 마을에 조성된 도얄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길은 1999년에 하회 마을을 방문한 엘자베스 2세 영국 여왕과 20년 후에 여왕의 차남 앤드류 인제 왕자가 찾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길입니다. 영국은 가장 먼 나라이면서 자신있게 혈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6.25 당시 미국 땀으로 많은 병력 5만 6천 명을 한국에 파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사자는 1,109명에 이릅니다. 이를 토길로변 파주에 있는 설마리 추모공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많은 점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국가입니다. 특히 창조경제입니다. 창조경제를 처음 주창한 존 호킨스는 2001년 아이디어가 산업이라는 새로운 경제 사회를 그린 창조경제라는 책을 출간해서 창조경제의 원조가 됩니다. 존 호킨스가 주창한 창조경제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아이디어를 갖고 무언가를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를 상품이나 서비스에 내재화시켜 시장에 내보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의 창조 산업은 2010년부터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 기준 창조 경제 영역 안에서 30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창조 산업의 총 부가가치는 2016년에만 약
134조 원에 이르고 있으며 창조 산업은 전체 수출의 9.4%로 약 3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창조 경제는 박근혜 정부 4년간 대체적으로 30조 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영국에서 20년 걸리는 일을 3년 만에 완성하려고 한 데서 연유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 상황에서 한국의 선택은 창조 산업일. 우리가 8번째 방문한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우리는 유대인의 선민의식이 만든 축복과 재앙을 보았습니다. 유대인의 선민의식은 자기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오만이 만든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선민의식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야훼께 몸바친 거룩한 백성이다. 야훼께서는 땅에 있는 만백성 가운데 너희를 골라 당신의 소중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신명기 14장 2절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선민의식을 바탕으로 모진 밖에서 순수한 민족성을 유지하고 세계 통화인 달러를 지배하고 세계의 에너지 시장을 지배하고 세계의 금융, 세계의 곡물, 메이저, 언론사를 지배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벨상의 4분질이 유대인이 독점하는 쾌거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선민의식은 축복이었다면 신약시대에는 선민의식은 바로 재앙 그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공동전범으로 선민의식의 재앙의 시대가 개막된 것입니다. AD 70년에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추방과 박해 역사가 시작되어 히틀러에 의한 600만 명의 희생을 정점으로 기록합니다.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국가와 함께 중동전쟁의 소용돌이에서 팔레스타인과의 복수열전에 휘말리는 현대사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벤처기업의 모종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GDP 규모가 한국의 5분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수는 100여 개에 육박합니다. 이는 벤처기업을 이스라엘에서 성장시키는 것보다는 미국에 이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계 유수의 기업의 R&D 센터가 집중되어 있고 벤처 자금이 집산이 됩니다. 우리 벤처들이 이스라엘의 창업 전략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을 9번째 나라로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소쩍새의 울음을 듣습니다. 베트남은 한국 기업이 중국 이후에 해법을 찾는 지역입니다. 베트남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운원이 교차되는 지점입니다. 베트남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서 월남 파병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가 없습니다. 항상 한국과 설린 관계를 강조하였고 그더구로 한국은 베트남에서 일본을 제치고 제1투자국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우리 교역 대상국 중에 4위의 규모입니다. 수출은 중국, 미국 다음에 3위이고 수입은 중국, 미국, 일본 다음에 4위국입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의 수출에 기여하는 바가 2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캉스에 열광합니다. 인적 교류면에서 보인 그들이 한국을 사인하라고 할 만큼 외국인 신부들의 제일 국적국이 베트남입니다. 한국 유학생 중에 중국의 세계에서 2위가 베트남입니다. 2012년 3월 23일 은원던중 베트남 총리는 한국을 방문하던 중 키스트 방문을 원했습니다. 키스트는 1965년 월남 파병의 대가로 미국의 존슨 대통령의 미국 원주 900만 달러로 설립되어 4년 후에 1969년 완공된 것입니다. 이것을 빌미로 은현던중 총리는 베트남에 베트남 키스트, V 키스트를 지어줄 것을 요청했고 그 결실이 2018년 3월 2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V 키스트 착공식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에 이루어졌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본탄 V 키스트는 한국과 베트남이 각각 3,500만 달러를 기여해서 수평적 공적 개발 원조의 최적 협력 사례가 꼽힙니다. 여기서 베트남의 의중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베트남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서 월남 파병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V키스트에서 착공해서 보는 것과 같이 과거를 잊지 않고 실리를 챙긴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베트남전에 연인원 33만 명이 참전하여 4만 5천 명, 부상 1만 명 희생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인의 희생자는 약 5만 명에 이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베트남 마을 곳곳에 한국군 증오비가 있고 이제는 우리가 답할 차례가
임박해오고 있습니다. 비공식 통계에 의하면 월남전에서 한국군에 의해서 희생된 민간인이 1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상승이기를 모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9개국을 돌아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더 큰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께서 제시한 대로 동북아,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연합해서 동북연합을 구성하는 것이 한국의 더 큰 희망 프로젝트의 희망 요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서울은 서울이고요. 북쪽에 있는 서울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북경. 동쪽에 있는 서울 이름은 동경. 벌써 이것은 동북아 연합체에 대한 미리 구상이 결실이 맺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는 어떻게 되느냐? 미주연합, 미국과 카나다, 멕시코의 미주연합과 유럽의 27개국이 모이는 EU연합 이렇게 해서 3개국의 큰 덩어리가 뭉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더 큰 대한민국의 선택은 무엇이냐? 우리가 동북아 중심이 되면은 한국과 일본과 중국은 협력 동반의 관계이면서 서로 경쟁의 관계이다. 이때 우리가 분업 구조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일본이 생산성 위주의 산업을 유지한다면 중국은 다양성 위주. 그때 우리는 창의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하는 가장 최종적인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 창의적인 인재를 개발하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모든 우리나라 기업들의 인재상을 보면 창의적, 도전적, 창의해가지고 다 창의가 들어가는 현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창의성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창의성의 기본 법칙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깊게 생각한 만큼 창의적이 됩니다. 넓게 생각한 만큼 창의적이 됩니다. 높게 생각한 만큼 그만큼 창의적이 됩니다. 길게 생각한 만큼 그만큼 창의적이 됩니다. 이것을 요약하면은 think big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생각의 범위를 넓혀라. 그러면 창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죠. 그러면 창의성을 넓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보다 훨씬 못한 하등 동물에 물어봐. 이것이 하나의 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창의성은 하등 생물도 인간보다 우수한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는 박쥐에게서 뭐를 배울 수 있나요? 우리가 초음파 기술을 배울 수 있죠. 그러면 또 다른 의미에서 나방에게서는 뭐를 배우나요? 초음파를 방지하는 기술을 배우죠. 왜냐하면 박쥐가 쏜 초음파를 무산시키는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나방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방을 이렇게 잘 관찰하면은 초음파를 갖다가 흡수하는 나방의 기술을 인간이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거미 하면은 하등 동물이지만 그 거미에서 내는 거미줄은 고탄성 인공 거미줄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창의성을 하는데 다양한 생체 모방 기술이 이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창의적 제품을 만드는 비결은 항상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지금은 바로 융합의 시대다. 기술과 인문학, 인문학과 과학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리드 대학의 철학과에 한 학기밖에 다니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공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는 이공계와 이것을 접합시키는 융합 기술을 개발한 대표적인 CEO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 통합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통섭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통섭형 인재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데카르트, 파스칼, 뉴턴, 라이프니츠 등인데 한국에서 보면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요? 정약용 선생님이시죠.
정약용 선생님은 책을 499책, 약 500권의 책을 쓰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통섭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문과, 이과를 합쳐야 되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좌뇌형 인간은 이과라고 한다면 우뇌형 인간은 문과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좌우뇌를 균형 발달로 해가지고 통섭형 인재를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통섭형 인재라는 것은 음악으로 얘기하자면 지휘자예요. 그러니까 바이올린은 바이올린 연주자만큼 모르고 피아노는 피아노 연주자만큼 모르지만 피아노는 바이올린 연주자보다 더 잘 알고 바이올린은 피아노 연주자보다 더 하는 조금씩이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아가지고 나가는 게 지휘자다 그러는데 이제는 이 나라에 필요한 것들이 좌우뇌를 균형 발달시킨 통섭형 인재 키우기가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뇌를 우리가 통섭형 두뇌와 기억 두뇌라고 하는데 기억 두뇌라는 것은 하나하나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기억하는 거고 통섭형은 전체적으로 그것을 아우르는 것을 우리가 통섭형 두뇌라고 하는데 통섭형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컨설팅을 요구를 했어요. 이번에 그 남자분을 이렇게 하나를 만나봤는데 그분이 모든 면에서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걱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그 사람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동대문 시장에서 포목상을 하는데 요새 경기가 굉장히 나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분의 고향이 어디냐? 이북이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딱 그랬죠. 그 이북이라고 하면은 물어보지도 말고 결혼해라. 왜 그러냐면은 그 동대문 포목상 분들은 6.25 때 내려오셔가지고 저 한 70년 돼서 대개 3대를 이렇게 내려와서 하시는 분인데 이북분이라면은 보증수표라고 해도 좋다. 그 우리나라의 그 서울 시내의 빌딩 주인들을 대우경제연구소에서 조사해 보면은요 학력은 대개 중졸이고 이북 출신이고 동대문 시장의 포목상 출신이 제일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는 부자다 하는 것은 기억력에 속하는 거고요. 어떤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습관 이것을 아는 것은 통섭형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올케를 선보고 와서 이제 어머니하고 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재미있죠. 딸은 그 여자가 머리는 갈색 머리고 금팔찌를 하고 디오로 투피스를 입고 검정 구두를 신었다. 이거는 누가 잘 기억해요? 따님이 잘 기억하시죠?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거 기억 하나도 못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애가 애교는 있어 보이던데 좀 씀씀이가 해프겠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통섭형 지혜라는 건 애교는 있어 보이는데 씀씀이가 해프겠어 하는 게 통섭형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딴 말로 하면 뭐라고 하느냐? 경물치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물건에 규격을 만들어 어떤 패턴을 구해가지고 지식에 극에 이른다라는 것이 경물치지다. 이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으면 하루를 살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일생을 산다. 이게 경물치지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 경물치지의 예를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든지 부자들의 성공 습관이라든지 성공하는 수그룹 리더의 8가지 습관 이런 식으로 경물치지의 책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물치지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1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었고요. 박정희 대통령 3대에서 5대,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그 다음에 김영삼,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뭐 전두환 대통령, 뭐 이런 분들이 쭉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대통령 당선자와 낙선자의 구호의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당선자들은 긍정적인 구호를 가지고 있고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이면서 낙선자들은 비관적 구호와 과거지향적 비실용적 구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하고 나왔을 때 신익희
분하고 장면 그 후보는 어떤 걸 했느냐. 이승만 대통령은 위대한 창업의 성취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에 신익희 대표나 마자면 대통령 후보나 장면 후보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 부정적이잖아요. 박정희 대통령하고 같이 나온 김대중 대통령은 10년 새도 썩은 정치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 다음에 또 노태우 대통령과 붙어서 떨어진 김영삼 대통령은 군정 종시. 그런데 노태우 된 사람은 이제는 안정입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도 됐을 때는 구호가 한국 창조, 긍정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떨어진 김대중 대통령은 이번에는 바꿉시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실 때의 구호는 뭐냐? 경제를 살립시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된 사람하고 안 된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참 재밌는 게 된 사람과 안 된,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들이 내세우는 구호만 봐도 떨어질 사람하고 될 사람이 확연히 구분된다. 이게 경물치지의 사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연에서 발견하는 통섭형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은 인간과 모양을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자, 잇몸에 가장 좋은 음식은 뭐냐? 옥수수예요. 왜? 옥수수가 사람의 잇몸하고 가장 많이 닮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잇몸 치료제로 많이 활용되는 인사돌이라는 건 뭐냐면 옥수수의 불감화 정량 추출물입니다. 사람의 뇌와 가장 비슷한 게 뭔가요? 호두잖아요. 이 호두는 뇌와 가장, 그래서 어린애들을 머리 좋게 하려고 하면은 이런 호두와 같은 것들을 많이 먹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신장 질환에 좋은 것은 뭐냐? 콩팥콩이에요. 이 강낭콩이 콩팥하고 이렇게 짜게 보면 많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모양이 비슷하면 하는 일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인간에게서 가장 좋은 보약은 뭐냐? 인삼이잖아요. 인삼이 사람의 몸을 가장 닮았으니까. 그러면 어떤 인삼이 가장 효능이 좋으냐? 사람 몸을 더 많이 닮은 인삼이 가장 효능이 있다고 얘기하면은 거의 틀리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색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면은 술을 먹으면은 항상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가 신장 이렇게 그 내부 장기를 보면 제일 붉은 장기가 뭐냐면 심장입니다. 심장이 나쁜 사람은 술을 먹으면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뭐를 먹어야 되냐? 붉은색의 고추나 토마토를 먹어야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하얀 장기, 가장 대표적인 하얀 장기가 뭐냐면은 허파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허파에 좋은 음식은 뭐냐? 우리가 연뿌리라든지 허파하고 많이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죠. 가장 새카만 그 장기는 뭔가요? 콩팥이잖아요. 그래서 콩팥이 나쁜 사람들은 말하자면 그 검정콩이라든지 검정깨라든지 이런 걸 먹어야 되겠죠. 간이 가장 초록색을 띱니다. 그래서 간이 나쁜 사람들은 초록색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은 맛으로 인간에게 자기의 뜻을 펼칩니다. 그래서 짠맛, 그리고 신맛, 또는 단맛, 매운맛 이런 것들은 다 신의 뜻에 따라서 그것이 신맛은 간장이나 담낭에 좋은 것이고요. 쓴맛은 심장과 소장에 좋고요. 단맛은 비장과 위장에 좋고요. 그 다음에 매운맛은 폐장과 대장에 좋고, 그 다음에 짠맛은 신장과 방광에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진리는 불의사상이 있어요. 화쟁의 불의사상이다. 우리가 이제 아주 잘하는 얘기가 있죠. 그게 이제 원효가 그 중국으로 유학을 가던 때 거기서 느낀 게 밤에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먹었는데 그게
해골박적에 있는 물이었다 그러잖아요. 낮에 일어나니까 그것을 그 물을 절대 먹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일체 유심조다라는 것을 깨쳐가지고 유학을 포기했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아는데, 모든 것이 잘 쓰면 약초, 잘못 쓰면 독초입니다. 부처님의 주치의였던 기바라고 하는 의사 수업을 받을 때 어느 날 스승이 기바에게 망태를 던져주면서 말했습니다. 너 가서 약초를 캐오너라.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빈 망태인 채로 기바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약초를 캐지 않고 어디를 갔다 왔느냐? 스승님, 세상에 약초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온천지가 약초뿐인데 어떻게 다 담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기바의 말을 듣고 스승은 그를 의사로 인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약이 될 수도 있고 잘못 쓰면 그거 다 모두 독일 수 있다. 그래서 이 화쟁사상이라는 건 화와 쟁이 다르지 않고 진과 망이 다르지 않고 염과 정이 다르지 않고 이와 사가 다르지 않고 공과 유가 다르지 않고 미와 오가 다르지 않고 인과 과가 다르지 않다. 이게 화쟁사상의 근본 사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극과 극은 통한다 이런 얘기죠. 그 극과 극은 통한다는 것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역발상을 한 게 컬럼버스죠. 지구가 둥글다면 극과 극은 통할 것이다. 서양으로 가고 동양으로 가면 서로 반대로 가는 것 같지만 서경 180도하고 동경 180도는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를 가는데 꼭 동쪽으로만 갈 필요가 없다. 서쪽으로 가도 인도를 만날 것이다 하고 갔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발상이라고 하는 것은 극과 극은 통한다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창의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요. 통소평의 건강식에 대한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자라는 게 뭐냐면 헤아릴 요자고 리는 이치자입니다. 그래서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이치를 잘 헤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중국에 가보면은 모든 음식을 다 돼지급으로 볶아 먹습니다. 왜 볶느냐? 중국은 물이 굉장히 나빠요. 우리가 중국에서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2시간, 3시간 옥수수밭이 계속되는 거 있잖아요. 평지라는 거는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물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래서 볶는 이유는 소독 때문에 볶습니다. 그런데 왜 콩기름도 많고 많은 기름도 많은데 돼지 기름으로 볶느냐? 중국은 황사가 많은데 이 돼지 기름이 황사를 배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왜 광부들이 목이 컬컬할 때 돼지고기 먹지 않아요. 그런데 돼지고기를 많이 먹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콜레스테롤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 녹차를 먹습니다. 그래서 중국 음식은 돼지기름으로 볶아서 먹고 녹차나 또는 그 양파로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토탈형, 통섭형 건강식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통섭형 그 건강식에 대해서 나누어 생각해 보면은 신토부리식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옛날에 그 어떤 그 의사가 건강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채식만 해라, 육식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얘기죠. 그러면 에스키모들은 채식을 할 수가 없는데 에스키모들은 다 죽으라는 건가? 아니죠. 그런데 에스키모들은 뭐를 먹느냐? 등푸른 생선을 먹어요. 그러니까 신이 에스키모한테는 채소를 줄 수가 없으니까 생선에다가 채소를 심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푸른 생선을 먹으면 되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등푸른 생선에 뭐가 있나 하고 조사해 봤더니 오메가3가 있더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또 오메가3를 먹습니다. 이거는 넌센스죠. 왜냐하면 오메가3는 채소를 못 먹고 등푸른 생선만 먹는 에스키모들을 위해서 신이 만든 거지 한국 사람 먹으라고 만든 건 아니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호남미하고 경기미하고 어느 게 더 좋으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호남 사람한테는 호남미가 좋고 경기 사람한테는 경기미가 좋은 것이 이것이 바로 신토부리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제철 음식입니다. 그러면 음식 중에서 가장 메뉴가 훌륭한 음식이 뭐냐? 하숙집 반찬이에요. 왜?
하숙집 반찬을 보면은 그 당시에 시장에서 제일 싼 걸로만 만들거든. 그게 바로 제철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사람들한테 피곤하니까 뭐가 많이 필요해. 비타민 C라는 이런 게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봄나물에는 비타민 C가 많습니다. 자, 여름에는 뭐가 많이 필요해? 물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름에 나는 과일은 수박이나 참이나 다 물이 많아요. 겨울에는 우리가 채소를 못 먹으니까 겨울에 나는 그 과일들은 다 비타민 C가 많습니다. 특히 감이나 귤이나 다 비타민이 많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왜 병을 얻느냐? 겨울에 돈이 많다고 해서 여름 과일 먹고 여름에 겨울 과일을 먹어서 바꿔 먹잖아요. 신이 먹지 말라는 짓을 하기 때문에 맞으면은 성인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의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 목에 필요한 거는 소의 목심이겠죠. 등에 필요한 거는 등심일 거고요. 사람의 발에 필요한 거는 족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은 소 한 마리를 1월 달에는 목심을 먹고 2월 달에는 등심을 먹고 3월 달에는 갈비를 먹고 4월 달에는 채끝을 먹고 5월 달에는 안심을 먹고 해서 1년 한 바퀴를 다 돌고 나면 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을 수 있으면 몸 전체를 위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럴 때는 뭐를 먹으라고요? 멸치를 먹으라는 거예요. 멸치는 전체를 다 먹는 거잖아요. 멸치 머리서부터 꼬리까지 해서 다 먹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식을 하라 할 때 제일 대표적인 음식이 멸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상식하는 음식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 바로 해서 바로 먹으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어머님한테 항상 하시는 소리가 뭐냐면 애미야 애비 밥 바로 해서 먹여라. 찬밥 먹이지 말라는 거거든요. 찬밥은 베타 전분에서 아밀로펙톤이 있어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따뜻한 밥은 알파 전분 아밀로스가 있어가지고 소화가 잘 되거든요. 이 구조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그 통섭형 식사를 구성하는 것이 신토부리식이다. 그런데 이걸 잘 보면은요 재밌는 게 이 신토부리식이라고 하든지 제철 음식이라든지 전체식이라든지 제때식이라고 하는 것이 다 뭐냐면은 경제적으로 먹는 거예요. 신토부리 예를 들어서 사과는 어디가 제일 싸요? 대구가 잘 싸잖아요. 근데 대구 사람들은 사과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이 제일 쌀 때는 어느 때요? 제철 때 제일 싸지 않아요. 그 다음에 돼지는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돼지 뭔만 먹어요? 삼겹살만 먹으니까 비싼 부위를 먹는 거잖아요. 근데 전부 전체를 먹는다면은 앞다리도 먹고 뒷다리도 먹고 꼬리도 먹고 안심도 먹고 등심도 먹고 이러다 보면은 가장 싸게 먹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때에서 밥 먹으면은 썩거나 상하지 않고 손실이 가장 적게 먹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토부리식, 제철 음식, 전체식 그 다음에 제때식은 가장 값싸게 영양을 잘 취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통섭형으로 식사를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첫째 시간을 너무 빨리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11차까지 해온 거를 갖다가 이렇게 요약하는 데 지금 시간을 할애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기울였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음 두째 시간에는 타고난 저마다의 지역 특성을 살린다라는 내용으로 더 큰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분간 충분히 휴식을 취한 다음에 강의에 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